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체크로 깔맞춤 하셨네요, 부장님. 저희는 뭐 항상 이 시기가 네. 좀 매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부장님 제 기억에는 지난번 그러니까 4월 CPI가 발표됐을 때는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9시 반이라고 했는데 예, 좀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9시 한 20분 경에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이번엔 금요일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답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번 이제 CPI가 뭐 이제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더 뭐랄까 이게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그 좀 부정적인 것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뭐 이화준 과장도 앞서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이제 일단 뭐 그 어떤 지금 컨센서스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은 정점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설사 뭐 시장 예상대로 8.3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점이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유가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 유가가 뭐 빠질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120달러 돌파했고 일단 120달러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제 전 고점 부분에서 만약에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 돌파하면은 반대의 경우에 이게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유가 거꾸로 굉장히 급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죠. 네. 그때 어떻게 갔는지 아시잖아요. 마이너스. 났어요. 네. 이게 투기적인 어떤 수급의 무서움입니다. 아직 들고 계신 분은 진짜 인생 역전이죠. 뭐 있을까요? 아, 그때 사실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역으로 이제 빠지니까 걱정이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여태까지 들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것 없을 같고.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사신 분들은 완전 인생 물론 그런데 대박이잖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3년을 가는. 예, 3년이거든요. 예. 이게 또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 예. 주식이라면 가능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어쨌든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반대입니다만 완전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원자재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쪽은 주식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이 추세가 만약에 정말 불이 붙으면은 네. 이게 그 기세가 잘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지금 얘기가 뭐 150달러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반영한 이제 그런 수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월 CPI가 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6월 그렇다면 6월이 만약에 또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예상치가 나오고 어제 사실 뉴욕 증시가 좀 낙폭을 키운 데는 이러한 어떤 분석들이 일조를 한 거죠. 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유럽에서 어떤 ECB의 11년 만에 금리 인상 이슈가 더 좀 크게 작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ECB가 금리 안 올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여러 중앙은행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한 세계 중앙은행이 60개가 넘습니다. 한국은행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ECB가 지금 ECB가 상당히 지금 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어떤 그 성향도 좀 있고 워낙 시장주의자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버텨봤는데 이게 물가 지금 인상률도 어제 이제 6.8%로 상향을 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는 지금 이번 CPI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이게 피크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그 올라가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제 피크아웃을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바라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예. 퍼센트 정도 보세요, 부장님은? 다음 달에 오히려 더 올라갈 아니면 피크아웃의 가능성? 이번 CPI 발표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요번에는 네. 아마 시장의 그 예상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8.3 정도. 네, 뭐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 충족만 시켜도 선방입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그래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안 좋기 때문에. 간밤에 워낙 그 안 좋은 쪽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충격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단순히 CPI뿐만 아니라 PCE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보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근원을 좀 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면 시장의 반응은 조금 나쁘지 않을 거다. 다만 네. 이게 또 이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유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도 향후에 또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가 본 어떤 분석 중에는요, 코어 CPI는 음식료랑 에너지 네. 쪽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유가가 부분이 제일 그렇죠. 큰데 그게 빠지더라도 근데 사실 사료라든지 음식료 쪽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료가 아니고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네. 북미 비료 가격이 최고 시대 비해서 지금 2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이게 그쪽은 서서히 지난달부터요? 피크아웃이 되고 있는 거죠. 서서히. 그래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오히려 그런 쪽은 조금 예. 시장의 우려보다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네. 자국 뭔가 식량 보호주의가 그쵸.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지표는 하락했단 말씀이세요? 워낙 많이 올랐던 거죠. 단기적으로.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으로 조절을 할 그렇죠. 이제 수 없을 그렇죠. 이제 정도로. 어느 정도 그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에 대한 되돌림들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워낙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유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근데 시장에서 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유가고 결국은. 이제 미국도 지금 이 유가를 어떻게 하든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이건 지금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런 그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미국은 뭐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 체감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런 원래 부분들이. 근데 미국이 되게 네.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대요. 리터당 2,200원까지 한다고 하던데 요즘에 여의도나 이쪽에는 워낙 2,000원 비싸요. 넘어요? 경남, 강남이나? 이미 서울이다 2천 넘어요. 네. 2,200원까지도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아. 경유도 마찬가지고.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 이제 SOL 말씀해 주셨지만 SOL 같은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제 마진이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거의. 특히 경유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OL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유가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정유주들한테는 뭐 계속해서 정말 이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펙 플러스의 희망을 거는 게 좀 낫겠네요. 자, 오펙 플러스가 지난번에 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가에는 영향 못 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작았잖아요. 아니죠. 50% 아니, 증산한다고 그랬는데 네. 자, 그거 뜯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사실 그걸 조금 더 뜯어봐야 되는 게 오펙 중국, 플러스에서 네.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러시아 지금 증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연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50% 증산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 러시아 지금 증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이 읽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시장이 그래? 하고 빠졌을 텐데 이미 시장은 그런 것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안 믿네요. 안 믿어요. 연준도 안 믿고 안 오펙 믿어요. 플러스도 안 그러니까 지금 믿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신, 뭐 단순히 뭐 이런 그 완전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뭐 우리가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근본적인 거는 미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금리를 올리는 시기라든가 아마 하반기 전망 자료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꺼냈던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했는데 사실 금리를 올리기 한다면 작년부터 했어야 된다. 올해보다 경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작년이 좀 사실은. 늦었다. 늦었죠. 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이게 뭐 못 믿겠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과거 같으면 그 지표에 대해서 그냥 열광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실망을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물론 그 자세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지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가자. 확인해야 한다는 건 좋은데 네. 시장의 반응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대에서 굉장히 뭐가 나오든 부정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뭐 연준이 그런 입장을 밀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다 토해내서 결국 퉁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참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그래서, 정도 예. 그렇죠. 금리 인상 음. 컨센도 사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가이드는 이제 다 정해진 것 같아요. 뭐, 예. 뭐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음. 시장은 어디 이제 거기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는 사실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유가겠죠. 유가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없냐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투자 전략 적으로 이제 쭉 이제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스탠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전문가분들도 어려우니까 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탁금이 무려 20조가 넘게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예. 들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작년 9월에 예탁금이 73조 수준이었는데 네. 뭐 최근에 보면 한 57, 8조 진짜 20조.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예탁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부진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자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해외 증시 가신 분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우리 증시가 네, 사실 그렇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 높다고 하는데 예. 예탁금은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사실 그 코로나19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전에 고객 예탁금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어진 과정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얼마 정도 되죠 그때? 40에서 50조 정도. 그 그거밖에 아니죠. 안 됐어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엔 2019년도 정도에는 30. 예탁금이 30조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고 새로운 자금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폭락을 하고 이것이 기회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넘쳐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서서히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예탁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초반에는 막 수익을 내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물타기 하죠. 물타기 하면서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예,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예탁금을 좀 소진하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참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요새 그런 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진지하게 궁서체로.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 이런 립 서비스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점점 더 좀 이제 그 힘을 얻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낙관론 비관론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대한 대응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뭐 착각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승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뭐 잘 못해도 수익이 나요. 그냥 뭐 이런 표현 쓰기 그렇습니다. 대충 뭐 좀 이렇게 봐가지고 주식 사면은 올라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있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뭐만 사도 그렇죠. 수익을 낸다. 이제 그런 시대는 장이 지나갔다. 가능했는데 예. 이제 그런 시대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돈 벌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개인이 돈 벌기 좋은 환경에서 2019년 비포 예. 애프터 때도 이랬습니까? 원래 시장 분위기가 종목별 원래 장세였죠. 시장 분위기는 그랬죠. 예. 오랫동안 종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는데 그런 장에 이제 타이밍이 항상 잘 맞았네. 타이밍이 잘 맞으신 분들이 정말 수익이 나셨겠지만은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시장이 원래 모습을 좀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제가 이렇게 되게 나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죠. 항상 뭐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위치를 보면은 분명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금융위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지금 사실. 어머,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금융위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최근 우리나라 장세도 이렇게 쉽게 못 돌아서고 하는 이유는 결국 노이즈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고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은 지금 시장은 충분히 적어도 베어마켓 랠리 정도
그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고는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맞죠. 정말 강세장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막 3,300가구 이런 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뭐 3,000을 언제 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상저하고란 얘기도 있던데 연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저하고라는 게 올해 하반기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세요. 상반기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상반기보다 낫다. 예. 그거랑 좋다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부장님? 그렇죠. 아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다는 표현을 안 써요.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아하. 거지. 좋다라는 표현은 지금 함부로 못 쓰겠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에 그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7월보다는 9월 FOMC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적인데 지금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이거 뭐 얘기 좀 길어지는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너무 각자 도생 아닙니까? 각자 도생보다도 예.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우리가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발언에 굉장히 주목해요. 아, 이 사람은 거의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약간 선지자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왜냐면은 말하는 대로 맞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임스 네. 블러드 총재가 어떤 발언했냐면은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려야 될 수 있다라는 최근에 그런 발언들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되게 온화하게 이게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블러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라는 반응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그 언론들의 표현하면 그 보스틱 포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즈가 이제 일시 멈춤, 중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는 어쩌면은 한 번쯤 금리 인상을 쉬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옐런은 반대로 얘기했죠. 아, 물론 그렇죠. 옐런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옐런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옐런은 지금 연은 총재가 아니고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스탠스가 다른 거죠. 근데 재무장관의 입장에서는. 근데 왜 연준의 그런 입장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서서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을 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제 금리 인상이다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예요. 예,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지금 뭐 최근에 타겟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실적에 대한 이제 하향 조정, 향후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이게 그 여러 원인이 있겠죠. 뭐 재고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부분,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는 일단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은 자 이제부터 선택의 기로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경기가 정말 둔화가 돼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연준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물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까요? 아니면은 경기 침체 방어. 경기 침체를 방어합니다. 연준은 무조건. 그렇죠. 예.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블러드 총재가 선지자한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정말 그러니까 내년 초가 당장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는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월가에서 오늘 분석 보니까요. 내년에 1분기에 리세션이 온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고.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금리 인상을 잠깐 멈췄다고 해서 이건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거면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해놓고서 네. 그리고 이제 뭐 6월달, 7월달에 한 50pp씩 올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9월까지 조금 더 올려놓고서 그때부터는 좀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거하고는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 한다면은 단순히 보험성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연준이 그런 스탠스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저도 이제 읽은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뭐냐면은 그 연준,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 당국이 침체를 방어하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확실히 모릅니다.
이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효과는 있지만은 이게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유가라는 어떤 도체 변수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계속해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다면 또 달라지죠. 그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 이 변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건 쉬워요. 돈을 풀면 되고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그렇죠. 수단을 쓰면 돼요. 뭐 사실은. 코로나 때 예, 예, 했던.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그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인다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네, 내년에 이제 맞아요. 경기 침체 이제 음. 닥터둠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지표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을 막을 수밖에 없어서 중앙은행들이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예견을 좀 그렇게 하셨던 하셨군요. 네,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조금만 그러니까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준의 어떤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선택지라는 부분들이 네.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이제 뭐 전 세계 시장이 뭐 경기 침체 얘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일본 지수나 상해 지수 보면은 얘들은 계속 침체가 아니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뭐 완화 이슈 그냥 때문에 봉쇄 완화 뭐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겠지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엔화 약세가 지금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원달러보다는 엔달러는 정말 원달러는 중간에 1290원 갔다가 1230원대까지 쭉 빠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엔화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짜 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한테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일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됐었죠. 둔화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거를 하나의 지금 기회로 삼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수출이 좀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참 그거는 기업의 입장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보면은 네. 그럼 저 좋은 게 외화가 아니죠. 예, 빠져나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건데 증시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세요? 예. 예전 아베노믹스 그때도 엔저 효과로 그때 도요타 맞아요. 그때 2014년인가 4년이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일본 날라갔었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모순이네요. 그 모순이죠. 네. 모순인데 그게 시장이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 말씀하셨지만은 없다. 중국은 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정말 상반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진짜로. 중국은 이제 확실히 지금 뭐 상하이 봉쇄 풀지만은 이제 왔다가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봉쇄 풀고 네. 하반기에 이제 부양책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지금 또 뭐 지방채 발행 늘리고 뭐 또 이제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네. 중국은 하반기에는 확실히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중국 증시도 이미 반영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증시를 보면은 5월 달부터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반기의 기회는 그 단순히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기회는 중국 시장 쪽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네. 그래서 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뭔가 딱딱 공식처럼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만 봐도요.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가 부장님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리하면서 섹터별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게 빅테크였거든요.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가 정말 거의 뭐 수면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요게 뭐 카카오페이가 지금 찬물이 좀 끼얹었긴 했지만 네. 빅테크들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 어떤 그 추세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논하기에는 네. 조금 이른 듯해 보이고요. 그럼 제약바이오랑 뷰가 비슷하시네요. 조금 비슷하죠. 왜냐하면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재료들의 선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슈팅이 좀 나타났었고 이미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익이 얼마나 따라오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지금 요번에 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지금 미국 빅테크들도 지금 결국 직면한 문제는 이제 수요가 과연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이제 이들이 기업들이 과연 지금 뭐 어떤 본업도 본업이지만은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많은 자회사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시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스탠스 규제에 대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들어요. 되게 친기업적으로 지금 친기업적으로 가기 말씀을 많이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들 종목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낙폭과도로 접근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종목들을 그렇다면은 뭐 지금 사가지고 들고 가느냐 그거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최근에 어떤 극락을 이용하는 지금 일단 트레이딩?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예. 물론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한번 사볼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단계는 온 것 같은데 이제 사가지고 뭐 바이앤홀드? 아직까지는 이건 아니고 트레이딩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 전 되게 이 말씀 듣고 지금 실감한 게요. 네. 저희가 그 팬데믹 당시에는 주가를 이제 계속 사서 그죠. 두면은 올랐거든요. 맞아요. 거기 대표주가 뭐 카카오 아닙니까? 예. 뭐 분할하기 네. 전에 네. 얼마였습니까? 근데 지금 카카오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짧게 치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을 진짜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이제 그 예탁금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색깔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진짜 그런 변할 것 거예요. 같아요. 무슨 실감 얘기냐면은 난다. 네. 이게 시장의 상승기에는 특히 대형주, 뭐 성장주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이제 장이 최근에 어떤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최근에 장은 굉장히 흐름이 빨라요. 그리고 순환. 시세 연속성도 떨어지고 네. 일단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오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부장님 네. 요즘 이런 말이 있던데 시장에 예. 펀더멘털 장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장이라서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한들 이거를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는 이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확신을 할 수는 없다. 예, 그 시장의 어떤 조금 이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세요? 조금 매크로의 환경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매크로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 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이제 나면, 불확실성이 조금씩 뭐 완화가 되든지 제거가 되든지 해소가 되든지 이러기 전까지는 예. 매크로 계속해서 영향을 왜냐면 지금 딱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와, 이 종목 되게 좋다는데 왜 못 갈까? 맞아. 그런 거 그거는 엄청 많죠. 그 종목이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시장의 환경이에요. 그럼 그 환경은 CPI랑 FOMC 끝나고 나면 좀 괜찮을까요? 뭐 아직까지도 그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네.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물론 다르겠지만 예, 물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네. 뭔가 이제 좀 진짜 그 뭐 미국 연준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요인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말씀하시는 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9월부터는 진짜 금리를 포즈를 잠깐 네.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잠깐 반등하고 그러고 경기 침체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아마 그때 반응 들어올 예. 때 팔고 나가야겠네. 아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반기 전망들에 대해서 거의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게 사람마다 약간 그 어떤 그 논지는 다릅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이 딱 그래요. 그러네요. 네, 지금 모든 상황이 게 딱 그래요. 지표가 맞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네. 맞아 떨어질 거고 이미 급하게 처방을 다 때려놓은 상황에서 약간 그렇죠. 실수도 있을 것 같네요. 빅테크는 어쨌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로봇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님의 뷰는 뭐 그냥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좋지만 갭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종목으로 뭔가 좀 접근은 어렵다. 굳이 네. 하자면 대형주 위주로 예. 가자 했는데 네. 그때보다요 일주일 상간에 엄청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실제로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네. 뭐 그 보도 채널에서도요 자율주행 네. 그리고 뭐 나피디죠. 네. 나피디도 지나가면서 이제 진짜 미래가 왔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반인들 속에서 그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급격하게 일주일 동안 많이 나왔단 네. 말이죠. 스탠스 변화 좀 있으세요?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똑같다고 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은 이런 로봇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뭐 자동화라든가 로봇 쪽으로. 관련주들로 네, 자동화. 국한시켜 봤을 때 네. 사실 이쪽은 아직까지도 약간 좀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합니다. 이거 어떤 주가를 앞장서 움직이는 것들은 약간 뭐랄까 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주가를 선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수급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네.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미 알 때는 그렇죠.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나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는 이제 접근이 좀 가능했는데 이제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는 맞아요. 털고 나가야 될 땐가 근데 요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부분이었죠. 마찬가지로 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일반 네. 투자자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어떤 위치에서 산다? 이거는 저는 조금 고점이다.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로봇 의견 확실하게 들었네요. 네. 여기 대해서 굉장히 또 개인적인 이건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로봇? 저도 이번 주에 로봇 공부를 조금 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예. 사실 하게 했고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로봇은 중국이 시장이 제일 커요. 얘들은 중국이요? 중국이 제일 크고 얘네는 정책적으로 이미 25년까지 사실 시장은 큰데 기술은 일본이 제일 앞서요. 역시 기술은 그리고 화나기랑 뭐 일본이- 와스카야 같은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중국은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이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끼지도 못합니다. 거기. 진짜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시장도 5위 안에는 들어요. 독일이랑 미국이랑 같이. 하지만 중국이 원체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걔는 또 기술력. 제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1등이 일본이고 2등은 중국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 아직 기술력은 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해서 2025년까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중국이 제조 이제 무슨 생산성 지수죠? 갑자기 PMI 네. 지수가 계속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로봇의 수요도 빠지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전통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최근 뉴스에 나왔던 게 서빙 로봇이나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졌죠. 그거 사실 코로나 때 네. 많이 이제 비대면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뭐냐면은 현실화되는 느낌을 저도 봤거든요.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게 이 로봇 하나가 비싸긴 비싸요. 뭐 일반적으로 흔히 다관절 로봇 같은 거 2, 3천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자영업자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떤 구조로 바꾸냐? 구독 서비스로 바꿔요. 월 160만 원 주면 이거를 이거를 렌탈로. 렌탈. 그만큼 이제 오히려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용 로봇은. 이게 호텔 쪽으로는 그래서 로보티즈가 호텔 쪽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병원, 식당 그래서 이제 물론 제일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저도 최근은 아닌데 몇 달 전에 이제 술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봇이 맞아요. 배달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ASML 기술인가 이런 그 기술인데 ASMR 네덜란드. 그거 이 좁은 공간에서 알아서 피해서 가는 기술이라고 네. 해서 아. 그런 기술은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이 기술력은 아직은 있지만은 네. 이제 일본처럼 하는 이제 그런 큰 기술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어쨌든 로봇 안에서 그 서비스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로봇 관련주들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네.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 네. 뭐 이렇게 로봇이 뭔가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도 저도 사실 기업을 잘 모르지만 좀 갈린다고 들었어요. 자동화 쪽이냐 네, 아니면 맞아요. 진짜 뭐 로봇이냐? 그거는 자동화 쪽으로 봐야 돼요. 서비스 보시면. 보통 지금 이제 휴림 로봇이 최근에 많이 올랐을 네, 거예요. 휴림 로봇. 그거는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이죠. 그럼 아닌데 왜 네. 올랐죠? 그는 이제 그동안 이름이 이제 붙어서 이제 뭐 로봇이라서? 일단 그게 아마 LG인가 삼성 쪽에서 연관돼서 네. 주가가 많이 이제 투자한다고 얘기를 많이 올랐던 건데 음.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지금 이제 서비스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러면- 의료 쪽이나 이제 그쪽으로 종목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서비스 뭐 쪽은? 아까 그만 제가 말했던 로보티즈나 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총 해서 한 5개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름이 다 로보가 그죠? 많이 붙어가지고 근데 로보로보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약간 완구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그 그래요? 어린이용 뭐 이런 쪽이죠 아무래도. 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니까 공부 조금 더 완료가 되시면 한번 그래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타픽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안 하실 건가 로보티즈 정도 하긴 할 건데 그 정도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음. 뭔가 기술력이나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쪽으로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로 그 휴보 로봇 이제 이족 보행 관련해서도 실제 오, 대회에서 수상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얘네가 의료 쪽이나 서비스 쪽에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술력이 제일 낮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뷰를 공부하신 분께서 주셨으니까 네. 서비스 쪽으로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벌써 45분이라서 빠르게 할게요. 네. 우주항공이요. 우주항공도 사실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리호 발사 뭐 단기적인 네. 이벤트고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뭐 어떤 수요라기보다는 무기에 있어서 판매, 수출 수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통신 네. 이런 모멘텀들을 이제 예. 짚어주셨는데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하기엔요 진짜 너무 주가들이 상반기에 이게 이제 승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들에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특히 약간 그 뭐랄까 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됐죠. 확실히 이제 북한 이게 그렇죠. 우주항공하고는 방산하고 항상 이게 종목들이 다르긴 겹치기 있기 한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 간 그 우주항공 산업의 협력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실 그 최근에 제가 가장 흥미 있게 주가의 움직임을 본 게 S51하고 한국항공우주거든요. 무겁기로 소문난 두 종목이 최근에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도 안 카이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저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이런 종목들은 약간 그 방아쇠가 좀 당겨진 느낌이에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럼 이제 시작일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여기서 딜레마인 게 네. 물론 지금 주가에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자 지금 사셔가지고 이거를 과연 야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제부터는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 전망 자체가. 이게 재료들은 많죠. 카이 같은 경우도 재료들은 많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됐느냐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등락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많이 올랐기 저는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 항공우주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균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이 올 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눌림목은 필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눌림목에서의 매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는 저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장기적으로는 좀 유효하겠지만 그럼 말씀하신 거에서 누리호 발사가 단기 이벤트니까 그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 약간은 좀 눌릴 뭐 그럴 수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럴 수 그때는 있죠. 접근이 유효하겠다. 맞습니다. 네. 오, 오 한번 해보시게요. 아니야 왜요? 아닙니다. 저 부장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시간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엔터. 엔터. 아니, 엔터는요. 네. 뭐죠? 이거 이번 주에 이제 예. 뭐 JYP 먼저 움직였고 네. SM 좀 움직였고 진짜 이제, 2분기의 예. 기대감이 이제 주가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기에는 그거는 뭐 아니 기대감은 있어요 계속해서 진짜 이제 있죠. 어쨌든 간에 올해 그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제가 흥미있게 본 것이 네. 대학 축제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대학 축제들에서 이제 그 아티스트들 불러서 이제 그 공연한 걸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 이런 니즈들이 지금 머리끝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공연의 본격화 이런 그 어떤 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올해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업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제 뭐 투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발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라는 말씀드려요. 미리 좀 사놓고 있어라 이런 것들은. 역시나 높은 멀티플이 그러니까 부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하지만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거를 자꾸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간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 자체가 네.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바로 바뀌죠. 네, 바로 다음 날.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역발상을 해가지고 차라리 빠질 때 사라. 좋은 게 있으면은. 지하실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리스크는 감소가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네. 올라갈 때 따라잡는 리스크보다 적을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갈 장에서는. 때 조금씩 분할로 하면은. 예,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이제 일치를 합니다. 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분기 성장까지는 괜찮은데 네. 과연 내년에 이제 뭐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캐시카우 말고 그 밖의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결국 이제 그런 의문이에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고 그렇죠. NFT 사업에 진출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플랫폼도 결국 이제 있고. 플랫폼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네.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적자 생존이에요. 이쪽에서 분명히 지금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확실히 서열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서열이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단순히 무슨 뭐 아티스트들의 서열이 아니고 네.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 성장성. 돈을 더 벌 수 있는 성장성 그리고 이익 구조 이런 쪽에서 서열이 좀 갈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애널리스트도 그런 어떤 네, 인식 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약간의- 지금 뭐 계속해서 신인 그룹들이 발굴이 돼야 되고 이게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그죠. 계속 아티스트의 수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둬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뭐 엔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아주 좀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 아직. 네. 사실 이번에 방탄소년단도 오늘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앨범의 그게 스토리가 음. 9년간의 자기네들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앨범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빅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머. 그날 주가 한 7%가 빠졌었죠. 어머.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군대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계를 같이 하지 않나. 이제 물론 이제 음. 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네. 피는 그룹이나 이런 애들이 향후에 방탄소년단처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보드를 안 가면은 막 그만큼 우리가 빌보드를 가야 엔터주가 돈을 번다라는 이게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탄의 이번 이제 저기가 데뷔 프루프 9년 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랬어요. 보통 남성 그룹의 수명이 9년이면 굉장히 길게 온 거예요, 사실. 이제 거의 다 30대잖아요. 네. 젊은 소녀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더 돈을 쓰지. 아니 물론 방탄소년단도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전 세계에 있는 팬 아미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사실 저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는 못 갔는데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좀 놀랐다. 마치 지금 인텔의 경영진들이 수요 약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언급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어떤 리액션을 그렇게 물론 보여준 겁은 납니다. 거네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미들이 쟤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또 그런 얘기를 제 지인들은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 자기가 앨범 산 계산 내역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엄마가 딸과 둘 다 이제 아미라서 아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뭐 사실 요 며칠 이제 엔터주가 좀 주목을 받았다곤 하지만 JYP랑 YG 쪽이지 그래서 하이브의 그 상대적으로 약했죠. 상승 부분에 조금 최근에 약했던 보면은, 이유가 현재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와,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네요.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돈돈 보면서 다시 힘을 내보시는 슈퍼맨님. 자, 부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